네,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태영호 후보와의 긴급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태영호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주 4.3 발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긴급대담에서는 질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에서, 당 선관위에서 4.3 관련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뭐 경고성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청이 있어서 태영호 후보도 당원이고 당 소속 국회의원이니까 당 선관위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그 4.3 관련 발언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4.3 관련 발언, 태영호 후보의 4.3 관련 발언과 그에 대한 이 종북 주사파 좌파들의 그 터무니없는 그 적반하장격인 공격 반론에 대해서는 태영호 후보가 아니라 저희 고성국 TV가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감당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가져가야 될 문제다. 이 점을 이제 분명하게 밝히면서 오늘 태영호 후보께는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과 또 김여정, 김주애 이런 자들의 동향에 대한 말씀을 좀 분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또 발사를 했습니다. 동해상으로. 네. 그리고 토요일 날 ICBM 화성 15형을 네. 발사했고요.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한번 후보께서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이 오늘 아침에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 그리고 방금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토요일 날 미사일인 종류가 다릅니다. 토요일 날 거는 미국을 향한 ICBM이고, 네네. 오늘 거는 전술핵, 말하자면 한국을 향한 이제 미사일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이 이런 도발을 통해서 노리는 목적이 뭘까? 이걸 좀 우리 국민들이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네. 지난해부터 북한의 핵 전략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어떤 변화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로 뭉퉁해가지고 북한의 핵은 뭐 선제 공격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 12월 달 김정은의 당 전원에서 향후 북한의 핵 개발 성격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전술핵과 전략핵으로 구분하고 네. 전술핵은 선제 공격용으로 쓰고 전략핵은 이건 반격용이다 라고 두 핵을 구분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이 미사일 두 발 이 방사포를 네. 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작전 비행장, 한국군 작전 비행장당 4발씩 다 할당했다. 이 4발이 전술핵으로 쏘면 비행장 다 초토화되기 때문에 북한이 공군은 약하지만 네. 모든 비행장을 다 박살내면 비행기 아무리 좋은 거 있은들 뭐하냐. 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18일 날 쏜 거는 ICBM인데 오늘 김여정이 말, 그 다음에 어제 김여정이 담화,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왔는데요. 네네. 아주 여기에 의미심장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미국을 향해서 ICBM과 관련해서 곧 액체 연료 암플화 그다 끝냈다. 아하. 이건 뭐 미국에서 끝냈냐 안 끝냈냐 이렇게 다 끝냈다. 그다음에 재진입 기술 일본이 네. 뭐 이번에 공중에서 다 불타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 재진입도 성공했다. 성공했다.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북한의 ICBM 쏘는 걸 9시간 22분이 걸려서 기습 발사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우리가 일부러 한국에서 정찰기 7대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찰기가 다 내려간 다음에 쏜 거다. 이게 기습 발사용이다. 세 가지를 조목조목 김여정이가 오늘 정리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서 오늘 한마디 더 했는데 앞으로 미국의 대응 정도를 보면서 다음 차례는 태평양에다 쏘겠다. 태평양이 북한의 ICBM 발사장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총체적으로 그리는 목적은 뭔가 하면 진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 이제는 핵 군축 회담을 하자. 네. 이거 완전히 목턱밑까지 지금 조인 겁니다. 아하.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김여정이 담화한 내용을 보고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뭔가 하면
지금 미 국내에서요 어떤 여론이 좀 힘을 얻고 있는가 하면 이번에 북한이 쏜 ICBM을 보니 아직은 미완성품이다. 그러니 완성하기 전에 빨리 바이든이 김정은과 거래를 좀 해라. 그래서 미국을 향한 거는 최소한 좀 막자. 이런 주장이 지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오늘 김여정이 또 이렇게 카드를 내밀지 않았습니까? 태평양까지도 쏠 수 있어 어쩔 건데. 네. 그런데 만일 미국이 정말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생각하고 북한과 핵 군축 회담 그 어떤 거래를 한다면 네. 이건 정말 우리한테는 이거 정말 치명적인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미국과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북한, 예. 뭐 그거는 뭐 수십 년간 사실 수십 년간 예, 그렇죠. 통미 복남 전략이 예.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과 거래를 한다면 김정은이가 얻기를 원하는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뭡니까? 전술핵은 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한국을 향한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술핵은 선제 공격용이다. 오늘도 네. 또 이야기했어요. 비행장당 4발씩 쏘면 다 초토화된다. 그러니까 이거 전술핵은 빼고 즉 이 ICBM은 이건 선제 공격용이 아니다. 이건 반격용이다. 이걸 거듭 강조합니다. 반격용은 먼저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향한 전략 핵무기 ICBM은 우리가 그러면은 개발하지 않겠다. 또는 개발한 거라도 우리가 폐기하겠다. 대신에 북한 남한용 공격, 남한 공격용 이 전술핵 무기는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를 핵보유 국가로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로 인정을 해. 그러면 거래 좀 하자. 지금 만들어 놓은 전술핵 무기를 이제 없애려면 핵군축 협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너네가 우리한테 줄 게 뭔지 내놔봐.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네. 이건 좀 억제하든지 좀 시간을 미국 끌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네. 미국 사람들 예,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이게 뭔가면요. 네. 핵 군축이라는 거는 핵 보유국가들 사이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과 러시아 사이. 네. 그러면 이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주장이 현재 미국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건 정말 우리한테는 상당히 정말 위기 상황으로 간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 김여정 담화를 보면 더 목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태평양이 되고 쏘겠다고 했으니.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야말로 우리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네. 이젠 대응해야 된다.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어제 미국의 B1B 편대가 출격했어요. 네. 예. 출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미국이 또 한국이 보여주려는 확장 억제력, 네. B1B 출격도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더 강력한 핵확장 억제가 필요하다. 저는 당연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네. 북한이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공격용이든 반격용이든 이걸 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핵 균형을 유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그런 핵 무장 길로 저는 가야 된다. 네. 그런데 당장 우리는 NPT 성원국이고 네. 한미 동맹이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을 설복하고 또 동의를 얻고 이 네. 과정이 필수적인데 우리가 NPT 체계 안에 남아 있으면서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네. 가령 우리 농축우라늄 이거 자체로 하지를 못합니다. 네.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미 사용한 핵 연료를 한 곳에 모아놓고 재처리하는 이런 건 일본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국제법적 조약에서 틀거리 내에서 NPT 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라도 저는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런 일들을 하려면 또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전략 협의가 이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컨셉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네. 미국 사람들이 결국 동의가 강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한시적 핵무장이라는 저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아하, 한시적 핵무장. 예, 이게 뭔가면 미국 사람들에게 네. 우리 핵 보유는 전국적 목표가 아니다. 네. 우리는 앞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북한 거도 물론 우리 거도 포함해서 다 우리가 없애겠다. 네. 단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핵전쟁 억지용으로 미국의 한미 확장 억제력을 북한이 믿지 않으니 또
북한이 지금 핵을 선제적으로 쓰겠다니 우리도 그 핵 야욕, 모험 이걸 억제할 집적 억지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만 좀 승인해다오. 네. 이런 걸 끊임없이 저는 미국에게 요구하고 그러면 미국이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시적 핵보유론은 지금 우리 태영호 후보가 처음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솔직히 북한의 핵무장론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아, 예. 북한이 핵을 개발한 시작부터 네. 완성한 지금도 계속 한반도의 비핵화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네. 북한의 핵무기 만들 때 제일 반대한 게 중국과 이전 소련입니다. 예. 하지 말라 할 때 중국하고 소련에 대고 아이고 소련 형님들 중국 형님들 우리는 핵무장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핵을 가진 미국과 대항하자니 협상하자니 미국이 협상 안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려는 건 한시적입니다. 네. 이러면서 사기친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의 한시적 핵보유란 이 표현이요. 네. 또 국제적으로 가서 제가 북한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과 협상 때 이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부 거기에 동의합니다. 너네는 뭐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또 이스라엘처럼 핵을 가지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임시적으로 그것들은 협상용으로 그렇군요. 쓰라는 예. 거구나. 이러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북한이 돌파했거든요. 사실 우리 저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도 말이죠. 예. 그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면서 미국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체제수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그게 아니냐 북한의 이렇게 주장이죠.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게 북한의 주장. 그런데 지금 우리 태영호 후보의 한시적 핵무장론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니까 예. 이건 저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도 반대 못할 논리가 되요. 근데 반대합니다. 완강히 반대해요. 그건 또.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 그런 시사점이 있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한시적 핵무장론. 예. 예. 자, 그건 그렇고요. 이 김여정이가 다시 막말을 하면서 나타났는데 그 전에 김주애를 이 김정은이가 끌고 데리고 다니고 뭐 쇼를 막 했잖아요. 그리고 김여정이는 가에다가 이렇게 서 있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북한 내부의 권력 상황은 좀 무슨 변화가 있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김주애가 뜨니 이건 김여정 견제용이다. 예.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어제와 오늘 김여정이가 또 나오니 네. 김여정 여전히 살아있네. 건재하다. 건재하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북한 체제는요. 네. 외국 왕실 체제를 꼭 빼닮았습니다. 네. 네. 이 외국 왕실도 보세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찰스 지금 왕이 있고 또 네. 공주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예. 저 찰스 왕 밑에 동생도 있고. 또 예. 아들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아들도 있고 수평 그렇죠. 체계와 하향적 체계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김주애는 4대입니다. 김정은 다음으로 권력이 넘어갈 바로 그게 김정은 다음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김여정은 김정은과 수평 상태는 형제입니다. 권력이 왕실에서는요 이렇게 네. 수평 상태로 뭐 오빠에서 여동생으로 이렇게 안 가거든요. 그렇죠. 예. 수직 하향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이 점이기 때문에 때로는 김여정이 나오고 때로는 김주애가 나온다 해서 권력이 누구를 중심으로 가냐 이건 저는 아니다. 여전히 김정은 다음에는 그것이 김주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어쨌든 하향식으로 내려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최근에 요즘에 제일 지금 논점이 그겁니다. 아니 김정은의 마지가 아들 아니냐. 네. 김주애는 딸인데 예. 근데 왜 마다들을 제끼고 김주애 딸로 가느냐. 또 어떤 분들은 마지가 아들인데 아마 걔는 김정은처럼 어디 스위스나 저런 데 가서 숨겨놓고 교육시키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김주애로 가다가 어느 한 순간에 마다들이 성년이 되면 짜장 하고 내가 직접 후계자다. 이렇게 김정은처럼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예. 마지가 아들이냐 딸이냐. 그런데 제가 2016년에 왔잖아요. 한국에. 네. 북한의 엘리트 층 치고 제가 김정은 가문에 제일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이에요. 왜? 네.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예. 제가 3박 4일 동안 호텔에서 같이 다니면서 제가 수행했는데 네. 김정은의 마지가 아들일까 딸일까 딱
감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뭔가면 김정철이가 백화점에 가서 네. 아동복 매대에 가서 아동옷을 사겠다. 가자는 거예요. 그 갔죠. 가서 난 진짜 궁금했어요. 분명 김정철이 영국에 와서 저 고급 아동복을 산다면 자기 애 거도 살 것지만 제 동생 애들 거도 살 거다. 네. 그래 따라 들어가는데 같이 따라온 경호원들이 제 팔을 잡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그 아동복 매장에 용사람들도 많은데 혼자 들어가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네. 아니 저 혼자 들어가도 괜찮으냐.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김정철 동지는 자기가 뭘 사는지 옆에서 보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러니 따라 들어가죠. 그래서 한 6, 7m 거리에서 봤는데 그러다 나니 그때 옷을 많이 샀어요. 아동복을. 그게 몇 살짜리 옷을 사는지 아동복이 여자의 건지 남자의 건지 못 봤거든요. 그때 딱 봤으면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회의적으로 드는 생각이 제가 2016년까지 김정은의 맞이가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북한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과연 맞이가 아들일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고 네. 그러나 이렇게 김정은 일가는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 김주애가 첫째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까? 그것도 확실치 않고요. 확실치 않고요. 예, 그러니까 김주애가 첫째고 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첫째가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공개가 안 되고 김주애가 지금 나타났다고 할 수도 있고. 예, 제 과거 경험을 본다면 네. 2000년대 초에 김정일의 진짜 맏아들 이미 쿠알라룸푸르에서 죽은 김정남 예. 이 김정남이 저녁이면 예. 평양 중심에 있는 고려호텔에 매일 나왔습니다. 벤츠를 타고 예. 나오면 고려호텔 간부들이 딱 일직선으로 있다가 김정남이 들으면 다 폴더 인사하고 그때 김정남이 나타나면 일체 북한 간부들도 못 들어가게 차단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김정남이 맏아들이니 다음 후계 구도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제일 막내가 안 되는 넘어갔죠. 예. 그래서 이 후계 구도는요. 지금 김정은이 어떤 행태를 보인다. 뭐 김주애를 이제는 정중앙에 앉히고 북한군 장성들이 폴더 인사하고 수많은 북한군이 백두혈통 절대 출성하고 이번에 김승광장 명예 그거 놓고 김주애가 후계다. 이렇게는 좀 아직 너무 섣부른 예단이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김정은이 발표까지는 봐야 되죠. 김주애가 지금 10살쯤 된다고. 10살 그 정도로 되고. 그러면 김정은이는 후계자로 수업 받거나 확정된 게 몇 살 때입니까? 거기 아마 북한에서도 김정은이 출생 연월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25부터 27 사이입니다. 그러면 좀 있어야 되네요. 김정일이도 그랬습니까? 김정일 때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당중앙에 들어갈 때까지는 김정일인지 그의 동생 김평일인지 매우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간부들의 중심은 둘째인 김평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76년도 8월 18일 날 도끼 사건이라는 게 판문점에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때 김평일이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었는데 김평일이 전체 대학생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학업을 중단하고 인민군에 다 나가자. 이 전국 대학생 골기 모임을 나와서 김평일이 연설했고 온 대학생들이 다 책을 줬고 김평일 동지를 따라서 군으로 이렇게 돼서 갔고 김평일이가 현실적으로 땅크회 단장 했습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또 저희 부모님들도 김평일이 후계 구도로 이제 가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 그게 아니었거든요. 실제 김정일이가 딱 김일성이 발표한 거는 김정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김주애가 뭐 10살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데리고 와서 뭐 온갖 쇼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김정은이가 실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후계 구도로 지금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부 있었는데 저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정상적인 북한 주민들의 사고에서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수입니다. 왜냐하면요 10살이잖아요 지금 10대잖아요. 개안대대의 호칭이 지금 뭐라고 하면 존경하는이라고 붙입니다. 아니 우리가 존경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무엇인가 업적이 있어야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10살짜리가 뭘 했다고 북한 주민들을 보고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호칭을 쓰라는 건데
이거 북한 주민들도 속으로 말은 뭐 폴더 인사하면서 받아들이겠지만 속으로 이제는 가다 우리가 10살짜리 애한테도 존경한다고 허리 굽혀 절하는 이 시대로 가느냐, 21세기에. 많은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이 속으로는 대단히 좌절감과 괴리감이 저는 생길 거라고. 그 정도로 북한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김주의 출연은 김정은이의 이상. 뭔가 하여튼 이상하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대북 송금,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지그들끼리 대지신문에서 고성도 오가고 했다 그러는데, 그렇죠. 어쨌든 북한에 800만 달러의 이상의 돈이 북한에 넘어간 거는 사실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돈을 받아간 자들, 송명철이니 있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급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이 단순한 이런 송금 사건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김영철이 사전 저는 정치 공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의 정치 공작. 김영철은 남북 경제 협력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포스타로서 정찰 총국장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체제를 뒤집어 엎기 위한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장이죠. 그 자리에 있는 자죠. 대남 스파이 총책이었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재명하고 접촉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시기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언제 있은 일이냐? 2019년이에요. 19년입니다. 2019년이면 미북 간의 트럼프 김정은 사이의 하노이에서 회담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노딜로 끝난 이후에 김정은이 그 책임을 트럼프한테 돌린 거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리면서 일체 모든 대화 다 끊었고 남북협력 교류 다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김영철이도 추궁받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죽을 뻔했다 살아났죠. 그러면 자 보세요. 김정은이 문재인과의 모든 거 다 끊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경기도 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 간의 그때 모든 협력 교류 다 끊겼습니다. 교류 창구가. 그런데 딱 하나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쪽하고는 열고 그렇게 물밑거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뭘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건 문재인하고 몇 년 해봤더니 이거 안 되겠네. 저 트럼프를 꺾질 못하노나. 그러면 트럼프 또 차기 트럼프 이후에 미국 대통령까지 꺾을 수 있는 그런 결기 있는 그런 차기 대선 주자는 누굴까라고 봤을 겁니다. 전문 용어로 좀 독한 놈을 골라야 되겠다. 독한 놈이 좀 독한 놈 골라야 되겠다. 이 문재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런 게. 그래 근데 2019년 우리 그때 상황 한번 좀 봅시다. 그때 대권 주자로 오르던 전안희정 지사 밑으로 날아갔죠. 그래요.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댓글 날아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이 그때 당시는 차기 대권 주자로 된 겁니다. 우리 보수 쪽은요 대권 주자도 없었어요. 그땐 그랬습니다. 그땐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건 누구도 생각 못했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독한 놈이 누구냐? 이재명이다. 그래서 돈으로 엮은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한번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남북관계. 아마 북한이 마음대로 흔들었을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측근 딱 뒤로 이거 우리 돈 받았다는 거 터뜨릴까? 아마 북한은요 그때 돈 받을 때 장면에 다 녹취록 다 가줄 것을. 그러면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 됐다면 당연히 문재인보다 더 대북 굴종적인 그런 정책.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지난번 국회 대정부 지를 때 한동훈 장관 보고 이 대북 송금 사건을 단순한 행령 배임, 경제적 남북 교류로 보지 말라. 이거는 북한의 정치 공작이다. 이건 스파이 공작이다. 검찰이 수사 방향을 여기로 정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저희 방송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오늘 ICBM 관련된 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분석을 해주셨고 한시적 핵무장론까지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김여정, 김주의 이 북한 이 3대 독재 체제의 아주 그 고유한 특성 이런 거를 좀 전제하고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고 또 대북 선거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라든지 또는 김영철이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뭐 단순히 뭐 대북 사업 하는데 뭐 대가를 얼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언제든 남한 정권을 어떻게 자기들 휘하에 두고 심부름시킬 수 있는 꼭두각시를 세울 거냐. 그 이제 문재인이를 시켜봤는데 이게 영 시원찮으니까 좀 독한 놈 없냐 해서 당시 상황에서는 이재명이한테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송금 사건이고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저쪽에서 등장하는 거다. 이런 상황에 이런 취지의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최고위원 선거 중인데 모셔가지고서 최고위원 선거 말씀을 하나도 못 들어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으로 지금 최고위원 선거 양상 관련해서도 호소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돼서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될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우리 정치권에서 종북 좌파들을 저는 퇴출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지금 종북 좌파가 있냐.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여러분 한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북한과 싸워야 할 국군의 뿌리가 김원봉이한테 있다고 이러고 우리 국군의 주적을 북한을 주적해내면서 북한군을 삭제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난 5년 동안에 일어난 겁니다. 다행히 지난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군의 주적은 북한군이라고 명백히 지적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이재명이가 어떻게 버젓이 제 측근들 내세서 북한에 돈을 건네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왜 열렸을까요? 바로 문재인 때 우리나라에서 간첩을 잡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거 폐지해버리는 법안을 발의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국정원이 간첩을 못 잡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 종북 좌파들 좀 이거 아예 앞 내려 부시겠다고 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당원 동지들이 현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시고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데요. 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잘 알아야 되고 북한의 대남 전략과 전술을 속속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북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 전술이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그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진짜 그런 의미에서 안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태영호 후보는 바로 그런 안보 전문가 태영호를 국민의힘 당의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선언하고 지금 출마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의식을 같이 하신다면 태영호 후보의 앞으로 최고위원 캠페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지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태영호 후보와 함께한 특별 긴급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